안녕하세요. 성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모든 책 위의 책, 삼국유사로 오늘을 읽는다. 고은기 작가님께서 본인이 겪으신 경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사회적 이슈 등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풀이해 주시는 책입니다. 삼국유사 내용만 담겨져 있었다면 자칫 지루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절히 활용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과 옛날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책 읽으시면서 잠들길 원하시는 분은 화면 밝기를 줄여주시고 음량을 적당히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여시오어, 너는 똥, 나는 물고기.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현상은 여기저기 나타났지만 대학 시험을 앞둔 나 같은 고등학생이 실감할 일은 아니었다. 국어 시간이면 작은 키의 단아한 모습, 눈빛이 맑은 국어 선생님 한 분을 나는 기다렸다. 정희성.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었고 그 무렵 낸 시집 저문강의 삽을 씻고의 반응은 문단뿐만 아니라 독자 사이에서 뜨거웠다. 그러나 그가 좀체 시국을 입에 올린 적은 없었다.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당신이 쓴 시 답청을 읽어준 날이었다. 풀을 밟아라. 들녘엔 매맞은 풀. 맞을수록 시퍼런 봄이 온다. 처음 넋주를 들었을 때 매맞은 풀과 시퍼런 봄이라는 이미지가 답청이라는 전통놀이와 연결되는 울림에 떨었던 기억이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오늘까지 선연하다. 나에게 스승이란 그같이 선연한 기억으로 존재한다. 원효는 따로 선생을 두고 공부한 사람 같지 않다. 의상과 함께 2번의 도당을 감행하지만 한 번은 타이로, 한 번은 자이로 중도작파했지. 의상처럼 끝내 뜻을 이루어 누구 문화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대안 같은 일을 선생으로 모신 흔적은 남았어도 구체적인 공부 목록은 보이지 않고 그런 영향 아래 나온 원효의 저작 또한 없다. 그에게 선생은 그저 모든 선악, 곧 그들의 저술을 통한 공부였던 것 같다. 그런 원효에게 그래도 구체적인 선생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가 혜공이다. 혜공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다. 남의 집 종살이하는 어머니 아레크는 문간방 아이였다. 주인의 병을 고쳐준 공으로 모자가 천민에서 벗어나자 혜공은 출가했다. 그러나 승려로서의 그의 행적은 술에 취해 고성방가요 우물 속에 들어가 며칠씩 나오지 않는 파격의 그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전에 해박하여 막히는 대목을 들고 찾아오는 원효를 가르쳤다. 기이한 면에서는 성정이 서로 비슷한. 그래서 두 사람은 통하는 데가 있어 보인다.
원효가 그를 선생 삼은 까닭일 수도 있다. 선생과 제자로서 두 사람을 보여주는 극적인 에피소드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해공은 포항에서도 한참 들어간 산골짜기 항사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도 원효는 막힌 대목을 불러 해공을 찾아온 길이었다. 절 가까운 시냇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문득 해공은 원효더러 물고기 한 마리씩 잡아먹고 뒤를 보자 했다. 별 희한한 내기도 다 있다. 어쨌건 먹은 다음 뒤를 보는데 원효에게서는 그냥 똥으로 나왔지만 해공에게서는 물고기가 산채 나와 시냇물을 따라 헤엄쳐가는 것이었다. 이때 해공이 외쳤다는 말이 여시오어이다. 너는 똥이나 나는 물고기. 잡아먹은 물고기가 살아나와 헤엄쳐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도의 비유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 항사사는 이 일로 인해 절 이름을 오어사, 풀어보자면 내 물고기 절이라고 바꾸었다. 해공이 외친 나는 물고기가 그 근거이다. 요즘 사람으로서야 원효와 해공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모르면 언뜻 알아듣기 힘든 말이다. 그런데 이름에 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다른 절과 비교해보면 뜻은 조금 확대된다. 예를 들면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가 그렇다. 동국여지 승람에서는 산정의 높이 50여 척의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한가운데 샘이 있으며 그 물빛은 금색인데 물속에 범천의 물고기가 놀았다. 그래서 산 이름을 금정산, 절을 범어사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범천의 물고기가 논다고 하여 범어사라 했는데 범천, 곧 수호신의 가호를 받는 물고기야말로 자유롭고 평안한 존재의 상징이다. 해탈한 자의 모습 아닐까? 범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어사의 오어는 나는 곧 범천의 물고기라는 말을 줄여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해공의 배에 들어갔다 나온 물고기는 범천의 물고기인데 수호신의 가호를 받는 물고기이니 사람의 뱃속에서도 살아나오는 것이지만 달리 말하면 해공의 경지가 수호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뜻으로도 풀게 된다. 해공의 뱃속이 바로 범천이다. 그에 비해 원효는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해공에게서 너는 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콧대 센 원효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기록이 거기까지 없으니 그저 상상할 뿐이지만 앙앙불락하는 원효를 등 뒤로 하고 짐짓 태연히 절로 올라가는 해공의 모습이 그려진다. 선생이란 그렇게 따끔한 충고로 제자를 발끈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득주지우, 가진 것이 도리어 근심. 동네 사우나에 가면 이발까지 하고 온다. 단골이 된 다음 이발사와는 이런저런 신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젊은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 무렵. 그는 서울역 앞 장사 잘 되던 목욕탕에 고용된 이발사였다. 중학교에 다니던 주인 아들이 있어서 늘 머리를 깎아주었는데
서울의 명문 치과대학에 입학하여 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공짜였다. 주인 아들이 졸업할 무렵 그는 그동안 내 머리를 깎아주었으니 내가 나중 늙거든 내 이빨은 내가 맡아주겠니? 라고 물었다. 물론 아들은 그러겠노라 대답했다. 그것이 벌써 30년 전 일이라 했다. 주인 아들은 서울의 강남에서 이름 날리는 의사가 되었다. 더욱이 부잣집 딸인 동기생과 결혼하고 차린 병원은 예약 없이 못 갈 정도라고 한다. 그렇듯 간간히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그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신라 원성왕 때 법회에 참여한 한 어린 스님이 공양이 끝나고 바리떼를 씻자면 자라 한 마리가 우물 안에서 잠겼다 올랐다 하였다. 스님은 남은 음식을 먹이며 놀았다. 그것이 무려 50날이었다. 법회가 끝나갈 즈음 스님이 내가 너에게 덕을 베푼 지 여러 날인데 무엇으로 갚아주겠니? 라고 자라에게 말했다. 며칠이 지나 자라가 작은 구슬 하나를 마치 스님에게 주려는 것처럼 뱉어냈다. 스님이 그 구슬을 가져다가 허리띠 끝에 달고 다녔는데 그런 다음 여느 사람은 물론 왕조차 스님을 보고 매우 아껴 내전에 불러들여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다. 실은 구슬이 부리는 조화였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 나는 이발사에게 말했다. 한 번쯤 찾아가 보지 그랬어요. 약속도 했고 공짜로 치료받으면 더 좋고. 그러자 그는 뭘 대단한 걸 했다고요. 라고 했다. 왠지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다. 옛날과 달리 요즘 동네 사우나의 이발사는 벌이도 시원치 않다. 나이 들어 이도 부실한데 가서 도움을 받을 만도 하련만. 그는 그것이 궁상스러운 모양이었다. 따지고 보면 주인 아들인 치과의사는 구슬을 가진 자라이다. 덕을 입은 자라가 구슬을 주듯 주인 아들은 치과의사의 기술을 구슬처럼 이발사에게 줄 수 있다. 굳이 이발사가 찾기 전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 주인 아들이 먼저 옛날의 이발사를 찾았다면 더 좋았으리라. 그랬다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뻔했다. 단호하게 옛 주인 아들을 찾지 않은 이발사의 속마음을 다 헤아릴 길은 없다. 그런데 예의 삼국유사 이야기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러길 잘했다 싶었다. 원성왕의 신하 한 사람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앞서 소개한 스님과 동행하였다. 당나라에 이르자 황제 또한 스님을 보고 총애하니 주변의 정승들이 우러러 맞지 않았다. 다만 점을 치는 신하 한 사람만이 이 승려를 아무리 살펴도 좋은 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받으니 반드시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사람을 시켜 검사해보자 허리띠 끝에 묶인 작은 구슬이 나왔다.
그것을 보더니 황제는 지난해 잃어버린 내 여의주, 내 낫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가. 황제가 구슬을 잃어버린 날과 스님이 얻은 날이 같았다. 황제는 그 구슬을 두고 가라고 하였다. 다음부터 사람들이 스님을 믿고 아끼는 일이 없어졌다. 처음부터 구슬의 힘이었던 것이다. 스님 입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자라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슬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구슬이 그토록 신통한 조화를 부릴 줄이야. 영문을 모르니 답답했고 구슬을 내놓는 순간부터 조화가 사라졌으니 당황했을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다면 좋았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득주지우가 이럴 때 쓰라고 있을 말이다. 구슬 같은 보배를 지닌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보배를 가진 것이 도리어 근심이다. 이발사는 주인 아들의 구슬을 탐내지 않았다. 없어서 가난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근심할 일은 없다. 그래, 잘한 일이었다. 노생일몽. 인생은 나그네길. 9월이 왔다. 가을이다. 2017년 이때쯤 세상을 떠난 가수 조동진의 대표곡 나뭇잎 사이로가 생각난다.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2018년만큼 유난한 여름이 있었을까?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이더니 끝판에는 폭우가 휩쓸었다.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9월로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서늘한 바람이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 것을 알려주었다. 신기하면서도 자연의 엄연함 앞에 저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문득 삼국유사의 조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조신이 강릉 태수의 딸과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일 때만 해도 몸이 떨리는 행복에 젖었다. 저는 일찍부터 그대의 모습을 훔쳐보아 왔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였고요. 잠시도 잊어본 적 없는데 부모님께서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대와 한 집에 살며 벗하고자 왔습니다. 여자의 과단성이 빛난다. 물론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강릉 태수 딸의 이런 말에 조씨는 엎어질 듯이 기뻤다. 이토록 어여쁜 여자와 한 집에 살며 벗하다니. 그런데 행복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 식구는 5인데 집이라곤 4벽뿐이요. 먹고 살 양식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호구책을 마련하러 들판을 떠돌아다니다 옷은 해져 누더기가 되어 몸 하나 가리지 못하였다. 마침 명주에 계곡에를 넘어가다 15살짜리 큰아이가 굶주리다 못해 죽고 말았다.
통곡하며 길가에 묻었다. 여자의 과단성은 이번에도 빛난다. 결심은 부인이 빨랐던 것이다. 고운 얼굴, 아름다운 미소도 풀 위에 이슬이요. 질환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꼴이니 당신은 내가 있어 걸리적거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만 많을 뿐. 묻새가 함께 줄이기보다 차라리 외짝 난 새가 마주볼 거울을 가지는 게 낫다면 청컨대 이쯤 헤어지자 합니다. 풀 위에 이슬이요. 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신세. 서로가 걸리적거릴 뿐이라면 거울 속의 얼굴을 보는 게 낫다고 한다. 부부가 남은 자식을 하나씩 데리고 돌아서는데 문득 깨보니 꿈이었다. 마지못해 이련이 이야기 끝에 한 줄 붙였다. 이것이 어찌 조신에게만 있을 꿈이겠는가.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만 알아 흥청거리기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도 하는데 이는 특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수고로운 인생, 일순간 꿈인 걸 알겠네. 이다. 그것은 이련의 인생 화두였다. 이를 줄여 나는 4글자로 노생일몽, 수고로운 일생, 한순간 꿈이라고 줄여보았다. 조동진이 노래한 어려운 사랑이란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 노생일몽은 이백이 쓴 봄날 도리원의 밤잔치에서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광음은 백대의 나그네라는 유명한 구절 다음에 나오는 부생양몽을 떠올리게 한다. 뜬구름 인생이 꿈만 같다. 여기서 따온 듯한데 이련의 의미 부여가 한층 깊어졌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가수 최희준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의 인생 노래는 하숙생이다. 저음의 약간 쉰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부를 때 그는 아직 새파란 청년이었으나 세상을 뜨면서 자기 노래대로 되는 애절함에 휩싸였을지 모른다. 이 구절 또한 이백의 광음은 백대의 나그네를 연상하게 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련의 말처럼 우리 모두 세상의 즐거움에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간다. 수순 중생, 메뉴 밖의 음식. 지금 일하는 대학의 앞 골목에 한양 동태라는 식당이 있다. 이름 그대로 동태 요리 전문이다. 단골이 된 다음 야무지면서 선한 인상의 주인 내외가 늘 반갑다. 간단히 식사만 할 때는 동태탕을 시키지만 며칠이라도 어울려 소주 한 잔 할라치면 우럭 초무침을 부탁한다. 진하게 끓인 미역국을 내줘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낙지 비빔밥을 새로운 메뉴로 내놓았다. 참기름을 대접 바닥에 바르고 맞춤하게 삶은 콩나물 위에 잘게 썬 상추, 무순, 김가루 등을 얹었다. 그리고 매콤하게 양념된 낙지볶음을 가져다 준다. 밥과 함께 섞어 비비면 훌륭한 비빔밥이 되는데 쫄깃한 낙지와 신선한 야채가
참기름에 섞여 고소하고 맵자고 부드럽기 그지없다.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비빔밥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쓴 시 가운데 그나마 알려진 작품이 비빔밥이다. 오래전 서울 한 구석진 동네의 작업실 근처. 끼니를 때울 요량으로 찾아가던 허름한 식당의 비빔밥이 참 맛있었는데 그 무렵쓴 혼자일 때 먹을거리 치고 비빔밥만 한 게 없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의 헉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비빔밥 한 그릇. 적막한 시간의 식사라는 구절에 공감 가는 모양이다. 여러 동무들 이다지 다정이도 모인 밥 한 그릇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시를 착상한 식당은 없어졌고 오랫동안 대신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사실 비빔밥이야 중국의 짜장면처럼 어디서 먹어도 입맛에 아주 들지 않는 경우란 드물다. 심지어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비빔밥조차 맛있다. 큰아이는 때로 내게 비빔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나물을 주재료로 하든 물김치에 버무리든 저마다 특색 갖춘 비빔밥이 된다. 너무 거창한 재료에 너무 화려한 꾸밈은 비빔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오랜만에 입맛 드는 비빔밥 식당을 가졌으니 생각만 해도 부유한 느낌이다. 이미 단골이 된 이 식당에 가는 색다른 재미가 생겼다. 주인이 제철, 제날 재료로 만들어주는 메뉴 밖의 음식 때문이다. 쭈꾸미가 나는 철, 대방어가 맛있는 철, 닭볶음탕이 당기는 날, 생참치 들어온 날. 주인은 거기 맞추어 자기 식당의 메뉴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솜씨 참 맵차다. 정녕 세상에 가장 맛있기로는 이런 메뉴 밖의 음식이 아닐까? 물론 어떤 식당이든 간판에 건 메뉴로 손님을 끈다. 그러므로 메뉴 밖의 음식을 극찬하는 것은 메뉴에 적힌 음식을 무시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다. 다만 메뉴판 앞에서 나는 장사의 대상일 뿐이다. 규격이 있고 값은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주인이 따로 만들어내는 저 메뉴 밖의 음식은 규격도 값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나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대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셈을 치를 때마다 한바탕 승강을 벌이지만 이것은 정녕 살아있는 음식이다. 사람살이가 마치 식당의 메뉴처럼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때로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날은 저물어 어두운데 산중에서 수행하는 노힐부득이라는 스님의 처소로 20살 남짓 아리따운 한 낭자가 길을 잃고 찾아와 머물기를 청한다. 부득은 머뭇거리면서 여자를 받아들인다. 수행하는 공간에 여자를 들일 수 없으나 사정이 딱하니 수순중생, 곧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라 여겨 원칙을 깬 것이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극해서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낭자는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원칙을 깨는 데는 또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 마구잡이가 아니다. 제게 이로울 대로만 해서도 곤란하다.
정해진 원칙의 도리가 중요한 만큼 원칙 밖의 도리 또한 큰 울림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깨우침을 조용히 일러준다.